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활동은 이렇게 강의하시면 안 돼요. 강의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강의는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게 고민이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건가.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용의 문제로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철학, 오늘날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의식, 생각하는 게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는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철학보다 더 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최근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의식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있고, 상황, 도구에 있고, 몸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몸에. 몸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용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여기 이 제물포역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무의식 상태에 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는 처음 오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계속 아침에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걸 계속 긴장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 아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알고 있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은,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은 의식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 있다는 표현도 중요한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페미니즘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인간의 의식은 몸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식은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 컨텍스트, 상황에 있기도 하고, 몸에 있기도 하고, 도구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사용하는, 사실 우리가 인간은 도구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동물과는 전혀 달라서 너무 지금 전부 도구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옷까지 포함해서. 동물은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거기에 반영이 안 돼요. 우리는 옷 입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다 알잖아요. 도구에 인간의 의식이 이미 들어가 있고 작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있나가 여러분의 의식을 좌우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앞자리였냐 뒷자리였냐에 따라서 의식 상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공동체에서 대화를 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앉게 할 것인가가 이미 대화의 시작 전에 의식 상태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의식 상태를 결정해버려요.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자체가 의자를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 의식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 결과를 가장 잘 확인하고 싶은 방법은 시험을 보면 되거든요. 잘 아시죠? 그동안 우리는 다 그걸로 해왔으니까. 이 시험지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 의식 상태를 계속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시험 본다고 한마디 하면 상태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민감해요, 시험에.
시험에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성적에, 출석에. 저는 대학 다니면서 출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출석에 제가 대학을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고시 공부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학기 개학할 때 가서 고시 공부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서 갔다 기말고사 올 때 보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용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은 학생 출석을 자동으로 불러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수업 들어가서 제가 딱 그걸 키면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딱 되거든요. 블루투스로 해갖고.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요령이 생겨갖고 교실 바깥 바로 문 앞에서 이제 체크하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우리 다닐 때는 이제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친구한테 목소리 바꿔서 대답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정말 뒤에 앉아서 대답만 하고 싹 도망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휴대폰 주고 나오면 된대요. 친구한테 휴대폰 주고 자기 거 주고 나와서 그럼 이게 휴대폰 블루투스에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 도구가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크스가 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른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구시대예요. 계급이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게 다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에 누워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있는 게 좋을지, 무엇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 고민들을 하셔야지만 저는 새로운 공동체,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어떤 이론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실험하는 걸 통해서만 이거를 새롭게 계속 실험하는 걸 통해서 개선하는 걸 통해서만 가능하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안 통해 다.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통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바뀌고 상황이 계속 달라져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을 쓰기에는 좀 어쨌든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실험하지 않으면 도전해서 뭔가 조그맣게 해보지 않으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계속 기존에 있는 거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휩쓸리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 너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거든요. 이 시스템의 기존 방식이 너무 우리 삶의 방식을 정해놔가지고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학생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저렇게 된 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학생들이 하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을 보면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서 아이들을 키웠는지 아이를 가르쳤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또다시 옛날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려놓고 다른 방식을 계속 해보는 것이.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다른 방식을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 아시죠? 국가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을 뭐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87년 이래 지금까지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계속 안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광역 단위에서도 안 된다는 걸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성공적인 시장, 도지사, 군수 거의 못 봤어요. 특히 광역시는 더 안 돼요. 광역 도는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아요. 실험이 나름대로 해보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극히 한두 개 사례 외에는 광역 단위가 변화된 예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는 변화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더 작은 기초 단위는 어떨까? 거기도 비슷하거든요. 지난번 이번 7회 지방선거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여기 다른 지역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이 충청권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재선된 단체장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조그만 동네예요. 군 단위인데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 사례를 제가 봤어요. 조그만 단위에서는 재선이 됐다는 얘기는 변화의 가능성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작으면 어떨까요? 동단위. 동단위보다 더 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한 150명? 300명? 150명보다 더 적으면 한 50명. 50명 단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눈에 번쩍 들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금년에 그 대한대학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 자체를 새롭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 기존 대학에는 다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대학 교수들도 실망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줄면서 대학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다 하고 있으니까요. 서울대가 미달되거든요. 서울대가 미달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서울대에 합격해서도 이미 서울대 교수 중에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저희 행정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서울대 교수가 제가 잘 아는 서울대 교수가 다른 데로 간 지가 한 10몇 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 교수로 갔어요. 서울대학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도 꽤 됐어요. 물론 서울대 학과부터 다른 데 의대 가려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는 하죠.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서울대를 자퇴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언을 하면서. 서울대 한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울대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확인을 했어요. 대학들이 전부 다 겪고 있는 현상이죠. 미국이나 유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이 어떻게 변할까? 역시 대학 전체가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 대학 전체를 예산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처장을 2번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때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대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학과를 바꿀 수 있을까? 조금 더 작은 단위니까요. 학과를 바꿔보려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러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2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개인들이 바뀌는 건, 교수 개인이 바뀌는 건 가능해. 적어도 교실은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수가 지금처럼 이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그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나오죠. 새로운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받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교수님들 숫자가 5%만 되면 학교에
10%만 되면 해볼 만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교실을 바꿔보자. 다른 데 다 그만두고 교실에서 교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받거든요. 네, 교실에서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랑 좀 다르죠. 대학은 또. 그래서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교수가 교실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는 교수의 권한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는 계속 그런 실험을 해왔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마을까지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실 안에서 매 학기마다 만나는 학생들하고 글자 그대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걸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의 인테리어를 싹 바꿔가지고 초등학교처럼 교실을 대학 강의실을 바꿨어요. 저는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은 초등학교랑 비슷해요. 색깔이 있는 의자 있어요.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면 놀래죠. 그리고 팀별로 항상 수업을 해요.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수업 전체 한 20%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매일 학생들끼리 하라고 얘기해요. 사회성을 키우는 거죠. 학생들끼리 하면 사회성이 커지잖아요. 교수가 강의하면 사회성이 클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공동체성이죠. 학생들이 공동체를 배워야 되거든요. 공동체성을 배우려면 자기들끼리 하는 걸 계속 해야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하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그 방법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요. 교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기만 하면 돼요. 요령을 가르쳐주고 아까 말씀드린 도구를 제공해주고 상황을 살짝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요. 실제 그런 실험을 하면서 그런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제가 대학이 바뀔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됐는데 바깥에 나가니까요. 대학 바깥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가. 기업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업도 요즘에는 점점 더 왜 그러면 일방적으로 뭐 과장이나 팀장이 일방적으로 강요해갖고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방법을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제품을 혁신하는 회사가 살아남는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기업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거의 전부는 사실은 기업 쪽에서 온 거예요. 저는 정치학을 정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해갖고 한국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하나도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너무 일찍 배워가지고 그런지 한국에 와서 쓸데가 없어요. 전혀 제가 배운 게. 그래서 공부를 완전히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시작하면서 뭘 배웠냐면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영학 쪽으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또 정치하는 분들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고 고민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경우에도 이제 물론 한계가 계속 나타나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의 수익 중심을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한계. 정치인들은 선거만 집중한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한계. 당선만 되면 되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생긴 한 10년 내에 생긴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엄청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요. 이게 대학생 때 창업을 했으니까 사실 오래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는 좀 됐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생겼으니까. 근데 뭐 전혀 다른 기업이 됐는데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뭘까? 어떻게 해서 저런 기업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제대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어떻게 저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잘 보면은 전 세계 사람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나? 무엇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을까? 지금 페이스북 다 공짜로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연결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으면 뭐가 나왔겠죠. 아까 말씀 돈 버는 사람도 그런 생각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고. 왜? 돈 버는 생각은 당장 자기 수익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정치인은 당선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안 찍을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나를 찍어줄 사람만 계속 찾고 다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없고요. 대한민국은 그만두고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작은 여러분 구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더 작은 동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더 작은 우리 동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없다고 단언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대학에 교수가 500명 정도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이 500명을 다 묶어서 같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지금 챗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근데 초점이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걸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결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수익도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할까? 이걸 완전히 더 낮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낮춘다는 건 뭐냐면 한 개인의 경우에 돼요. 우리 개인의 경우에 이제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라고. 근데 이걸 조금 더 하면 이제 몸과 생각과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네 가지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최근에 얘기하는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통합을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게 철학이거든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이걸 고민을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기이원론 어쩌고 하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율곡이나 태계 이황 그분들이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를 그 삶을 보면은 일관되게 그걸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가르치든 정치를 하든 뭐든 그걸 통합한 그게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려면 그거를 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내 영혼은 따로 놀고 자기 몸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 이 감정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힘들어하셔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 사람 우리가 믿지 않거든요. 못 믿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걸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걸 통합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걸 잃었습니다.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경우도 말씀드렸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거 다 실제 가르치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명심보관 가르치고 천자문 가르치고 소학, 그게 다 그 내용이거든요. 소학은 글자 그대로 소학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가까워요. 개인적인 거. 대학은 이게 사회에 대한 거잖아요. 대학 자체가 덕을 밝히고 어쩌고 이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바른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덕. 사회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덕이거든. 소학은 집안에서 더 작은 범위에서 그걸 가르쳤다고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 저건 덕이 있는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우리는.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이 온전하고 통합된 거를 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범위는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작은 단위에서 이거를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학의 경우도 대학 전체가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바뀌는 거는 어느 한 개의 대학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몇 개의 시도가 있었어요. 몇 개의 시도가 그동안 예를 들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대 같은 데가 새로 시작한 대학으로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지만 실제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 조카들이 한동대를 다녀서 잘 알고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 한동대 가볼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 해볼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대 교수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 절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포항 근처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학교에 본래 설립 비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힘든 거예요. 본래 생각했던 비전이나 이런 거에 안 맞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되니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원래 감리교 학교입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감리교 학교로 시작되는데 80년대 대학이 커지면서 이제 일반 학생들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실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체포를 왜 드려야 되냐. 이제 저희 학교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건 학생이면 담배 피면은 정하겠대요. 설교사님들이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면 걸리면 반드시 와서 반성문 쓰고 신학거나 이런 데는 무조건 자르고 이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반발심이 커져가지고 이제 87년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근데 학교가 안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지금 일반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신학과는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죠. 이런 갈등.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현재 상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집단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낳고 싶겠어요, 그 안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부모들이 매일 산만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갈등만 있는데 여기에 애를 낳으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는 첫 번째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 완전성을 높이는 건 가능할 거다. 적어도 개인이 방금 말씀드린 개인이 자기의 전인적인 통합을 만들어가는 거는 계속 노력하면 가능할 거다.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지난 시간에 5명, 7명, 10명, 15명, 30명 이런 건 가능할 거다.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능할 거다. 바로 이게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이유 중에 실용적인 이유예요. 5명이 같이 살면 먹고 사는데도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돼요, 실은. 근데 가족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이미 떨어져서 다시 되돌아오라고는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저희 부모님을 모시려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심각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하시고 동네 사람이랑 같이 살자. 이게 생각을 빨리 바꾸자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제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 가지고 40대 초반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죠. 아내를 따를 것인가, 엄마를 따를 것인가. 근데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내 아내랑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성분들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식을 생각하면은, 남편을 생각하면 이게 똑같아요, 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내를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어제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둘이 배우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공부하는 것보다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평생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대신 그걸 고민해 주느라고. 어쨌든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이제 누구랑 같이 살 건가? 이제 아내랑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요. 자식이랑 같이 살 건가? 아니래요. 자식도 이미 나가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집 줄 테니까 들어올래, 이런 거예요. 근데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집에 사는 분들하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사니까 정말 같이 살면 어떨까. 오늘 새벽에 깨가지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한 번도 이웃과 나눈 적이 있을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나눈 적이 있을까? 내가 그걸 나눴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고통을 알아주면 해줄 수 있는 게 꽤 많겠다, 서로. 그래서 오면서 제가 그 아내랑 아는 어떤 분한테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잠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내가 이런 걸 힘들어하더라, 아내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날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즉시 뭐가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만일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런 연락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는 저 집 좀 아는데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예, 반드시 뭘 했을 것 같아요.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매일 만나서 그냥 좋은 얼굴 보여주고 재밌게 놀고 먹고 이런 얘기만 했지, 내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웃하고는. 근데 실제 이웃이 훨씬 더 도와줄 게 많은데, 이 얘기를 자식들한테 하면 자식은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하시죠?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고민하는 게 자식 때문에 고민하지, 가족 문제로 고민하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식한테 다시 얘기하면 자식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고민한다는 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이미 그런 얘기가 안 나왔죠. 이건 해결이 당분간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자식한테 얘기하거나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또 남편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새로운 걸 찾아야 돼. 새로운 걸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알고 있는 가까운 이웃하고 해보자는 거죠. 그때 공동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공동체가 생기는 원리 말씀드렸는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인간이 새끼를 동물은 마찬가지죠. 새끼를 낳는 게 기본인 것처럼 인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하고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를 요청을 했든 그걸 보고서 도와줬던 간에 그게 첫 번째 공동체의 시작이었거든요. 첫 번째 인간의 모임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모인 5명, 7명의 여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보호하는 게 필요하니까 남자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지 아무나 찾질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느 정도 있고. 꼭 애기 아빠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랬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왜 꼭 애 아빠가 누구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얘가 내 자식인가가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역사 드라마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다 옛날에 다르게 했다라는 거 다 아세요. 옛날에 다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식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도 되고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 법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난리가 나겠죠. 말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거를 실행할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요 한 가지 얘기만 이제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이런 걸 읽었습니다. 되게 그 기억이 남는 부분이에요. 뭐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아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있고요.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신의 뜻을 어겨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됐어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 기독교 역사 시작이 이렇게 우울한 얘기로 시작할까? 죄진 얘기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유산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그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중에 하나가 그렇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이유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보면 가인이 죽어야 되죠. 살인을 했으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카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카인이 죽으면 둘 다 죽이고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아벨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래 너 카인 잘못해서 카인도 죽여버리면 신이 그 인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아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역사가 지속되고 공동체나 인간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그래서 살인자도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서로 죽이면 안 된다. 살인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런 식으로 다 사회가 서로 죽이기 시작하면은 그럼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속이 되려면, 인간 사회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 사회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가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사회가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이 이 새끼를 낳아야만 계속되는 것처럼 인간도 지속되려면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그 태어난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됐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멸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같이 죽는 거 서로 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 가르쳐준 건 첫 번째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라지는 거라고요. 공멸하니까. 공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멸하지 않으려면 존중하는 거나 협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요거거든요. 같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얘기가.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서로 죽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죽는 일이 있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싸 안고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복수하거나 죽여서 같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제가 다른 얘기 또 길게 하게 됐는데요.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가지 다른 식으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 가지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공동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실 대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도구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실제 이게 공동체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대화가 기초가 돼요. 인간의 경우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열된 사회, 오늘날 분열된 사회,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치유책으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동체는 우리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지금 교육 받으러 오시고 또 이 공동체 센터에 행정이나 이런 데 공동체 사업,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모순에 빠지게 돼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냐면, 한편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은 정책의 도구가 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모순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순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습니다. 이런 모순을 너무 많이 겪어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들이 많이 하죠. 너 엄마 좋아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질문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몸짓하고 말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실제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나 이런 거가 순수히 민간 활동이라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이 직접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접근할 때, 그걸 하게 될 때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돼 있어서 갖고 자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희망제작소에서 이제 사회혁신 2.0이라고 하는 간단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새로 시도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한계가 있었나 그런 논의가 있어요. 거기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회가 주도해야 되고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민간의 창의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실은 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지점에선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건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혁신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를 왜 하나? 사회적 경제를 왜 하나? 주민자치를 왜 하나? 그게 근본 가치를 생각해 봐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은 안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이 근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더 작은 단위로 내려와 가지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힘드시면 같이 상의해 갖고 우리 포기할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반대로 그쪽에서 힘들어해요. 공무원들이 힘들어해요. 공무원들이 그거 갖고 평가받아야 돼서 쩔쩔 맬 거예요. 던져버리면. 그냥 계속 하려고 아등바등 힘쓰면 그러면 이제 정말 더 힘들 거예요. 한 가지는 이거고요. 또 다 전혀 다른 방법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알면은 요령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저 사람을 큰 그림에서 보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 이 센터를 큰 그림에서 한번 봐보세요. 사회혁신과 공동체 또는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러면 센터를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가 나와요. 근데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라면 센터가 하는 대로 따라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방금 그런 일이 나타나요. 갈등이. 센터 하는 게 맞나? 내가 하는 게 내가 거꾸로 하는 걸 자꾸 센터에 요구하거나 싸우게 되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하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또 주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목적에서 이걸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거 안 해도 돼. 차라리 우리 관계를 깨지 말고 우리 이상과 목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쉬었다가 내년에 하자.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단위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맥락에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팁인데 이 중에서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는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건 빨리 이런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걸 했어야 되는데 실제 공동체에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던 대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로 이제 한 가지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전부 다 공동체나 뭐 사회적 경제 이런 데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이 5가지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5가지 도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현재 하고 계신 활동 뭐 그게 뭐 공동체든 사회적 경제든 뭐 시민사회 활동이든 아니면 뭐 마을 활동이든 뭐 어떤지 괜찮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 5가지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요. 예,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이 5가지 도형 중에서 여러분이 공동체 활동이나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생각할 때 어떤 도형이 가장
내가 생각하는 주제 그 이슈나 뭐 이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하나 골라보자. 혹시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뭐 이거는 직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한 분 이거 들으셨어요? 두 번째. 예. 잠깐 손 들어보실까요? 예. 예, 빨리 같이 한번 보세요.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서로 얘기해 보셔야 돼. 야, 실은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금방 나오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모여서 얘기해 보면 좀 예, 세 번째. 야, 한 분 계시네요. 아, 두 분. 예, 네 번째. 한 분. 다섯 번째. 예. 지금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예, 그걸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실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말로 하면 복잡한데 그림을 그려보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이 다섯 개를 사용해 갖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을 그림을 그린다면 유치원을 좋은데 안 나오셔가지고 예, 실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이걸 갖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예, 이 다섯 개를 활용해 보면 이 두 가지를 활용, 세 개가 예, 이제 했죠. 예, 이게 좋은 유치원을 못 다니셔서 그래요. 예, 한 장이 됐죠. 예, 그냥 지금 여러분이 그 멘붕 상태가 오신 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현실이 그거예요. 그거를 예, 큰 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금방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제가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그렸다고 얘기할 때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금방 머릿속에 떠올라요. 뭔가. 이거 뭘까요?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지붕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삼각형보다 다른 게 어떨까? 라고 다른 모형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다 보면 사실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그걸 못 깨서 그래요. 좋은 유치원을 다니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는데 유치원에서 배우는 건데 유치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죄송합니다. 좋은 유치원 나오셨을 텐데 유치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매일 그냥 객관식 시험 문제 찍느라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야, 한번 잠깐 해보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다 저 5개의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동안 경험해본 이 공동체 또는 뭐 어떤 활동이든지 이 교육을 오시게 된 배경이 된 그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식은 도구와 몸에 이미 들어있다고. 자기 개인의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드렸거든요. 이런 도구. 예, 골치 아프신 분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려면 한 학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맛보기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진행을 했는지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제가 인천에 와서 했던 건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해보시면 돼요. 이거 훨씬 쉬워요. 예, 뭔지 금방 아시겠죠? 예, 뭔지 금방 아시겠죠? 예, 그림. 역시 유치원이 좋은데 나와야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지금 잠깐 네. 예, 다 그릴 수 있으세요? 예, 예, 틀렸다는 그림은 없어요. 틀린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예, 다 그리실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예, 보여드릴게요. 이 세 분이 하신 거를 이렇게 한 장 예, 같은 예, 이거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강의용으로 혹시 뭐 포스트잇 뭐 예. 예, 한 분은 여기 같은 그 그룹이라고 그러시네요. 한 분이 이렇게 하셨고, 예,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고요. 예, 다 그릴 수 있다니까요. 다 그릴 수 있어요. 예, 또 한 분은 화만 내셨어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 분이 너무 정말 잘 맞는 분이에요. 같이 하셔야 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라고 했고 화만 내시고 예, 감정 표현을 이렇게 그냥 하셨어요. 그 대신에 어쨌든 5개는 다 썼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실제 바깥에 네모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분은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근데 어떤 흐름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분은 아주 예, 제 성격이 꼭 저도 이런 사람인데요. 예. 그 MBTI로 얘기하면 TJ나 TP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러시죠? 안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어떤 거세요? MBTI가? FJ예요. S? FF? 예. 그러면 이건 훈련 받으신 거네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거 사용했는데 여기가 시작이고 대면의 관계에 소통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도착지다. 이렇게 쭉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분 이 그림에다가 이게 이제 흐름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쭉 집어넣어 봐라. 시작 단계에 들어갈 사람, 대면 단계에 들어갈 사람, 소통을 할 사람, 연결을 할 사람, 목적과 도착과 관련된 사람들 쭉 배치를 해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느낌일지. 시작 단계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일지. 예, 대면 단계 여기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셨어요. 예, 제가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실제 꿈보다 해몽이 공동체 활동의 기초입니다. 요새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스토리텔링. 실제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인류학에서 언제 스토리텔링이 시작됐나를 얘기하거든요.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낳아서 키우는 데는 5명이나 7명 사이는 스토리텔링이 필요가 없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애 키우는데 말이 필요 없거든요. 몸으로 다 하면 돼요. 이 모성 공동체를 보호하는 남자들이 해서 2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때도 말이 필요 없어요. 즉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말이 언제부터 필요하냐면 그 다음 단계에 말이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망 보고 있고 이쪽에서 몰면은 거기서
동물들이 오면 언제 잡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협력을 할 때 말이 필요해요. 이게 실용적인 언어예요. 이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재미난 포인트가 예요. 이렇게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냥하고 농사짓고 할 때 말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뭐를 할까? 말을 할 필요가 없을까? 거기도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그때 가십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 가시핑이라고 하는 게 그 인류학 책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언어가 안에서는 가십을 하고 바깥에는 실용적인 걸 하는 게 그게 그 단위의 공동체의 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협력, 남자들 나가서 협력해야 되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와서 뭐 하냐면 남자들이 와서 뻥치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 사냥할 때 뭐가 힘들어서 이런 거 하자. 군대 갔다 온 얘기하듯이 그런 거잖아요. 안에 와서는. 공동체 안에 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끼리 오늘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거는 실용적인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가서 일할 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는. 왜 과장해서 할까?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 바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인류학적으로 실제 관찰을 해볼 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언어는, 공동체 내부의 언어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합리적인 언어, 논리적인 언어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공동체 사업을 하시다 보면, 특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시다 보면, 또 주민자치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자꾸 합리적인 언어를 강요하려고 그래요. 외부는 당연히 그렇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꾸로 그 공무원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때로는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하냐면 자기의 역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상관의 요구, 조직 내부 어떤 구조 때문에 그때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그럼 문서에 없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이제 내부잖아요. 내부 소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부 소통에서 관계를 깨면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나가서 동물 잡는데, 농사 짓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경계를 어떻게 긁 건가가 문제죠. 누가 내부고 누가 외부인가를 판단하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명료하게 하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수가 500명인데 그 중에서 나랑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교수는 학과랑 상관없이 몇 분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는 자유롭게 이런 얘기해요.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교육부가 뭘 잘못하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학생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도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 경계를 가지고 정해서 생각해 보면 안에서 하는 얘기하고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경계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그 경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촘촘하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5명, 15명, 50명, 100명, 150명, 15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5천 명의 범위는 어떨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경계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게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5천 명을 생각할 때, 10,000명을 생각할 때. 근데 실제 우리가 이 활동하는 범위는 전부 행정구역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왜? 다른 경계를 긋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공동체, 우리 마을, 또 내가 하는 실제 주민자치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 30명에서 50명, 그게 1차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협력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주민자치 활동을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실제 주민자치에는 동단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주민자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선 그거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내부 대화하는 방식은 열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제가 이 공동체 내부에서는 군대 갔다 온 얘기 뻥치듯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하다 보면 다 얘기 다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갖고서 바로 사업을 연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업하고 활동하는 거는 외부랑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협력할까를 고민하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 대부분 어떤 걸 먼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내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편에 하는가 하면은 실제 사업은 대부분 활동을 바깥으로 하니까 대외적으로 하니까 그때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몇 사람만 마음대로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거 할 때 갈등이 생기니까 갈등 생긴 당사자는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마 사업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단체에서 사업을 수주해 갖고 실무를 맡은 몇 분들이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돈을 준 기관하고 생기든 외부로 문제가 생기는데 단체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도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본래 목적과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회원들은 관심도 없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한 몇 년 하다가 다 때려치시거든요. 근데 왜 때려친다도 모르고서 그만둬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요. 예, 금년에도 저희 동네에서 뭐 사업을 따가지고 선정이 돼갖고 계획서를 제가 어제 다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아마 이제 제출할 텐데 그거 할 때마다 느껴요. 행정에서는 딱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는 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려고 이걸 하나. 동네에서는 이해도 전혀 못 해주고.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니까 일단은 서류는 다 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내고서 첫 번째는 해보자. 4월 11일 날 동네에 모여가지고 도시농업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걸 해보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강의 딱 30분 하고 우리 동네 같이 구경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오신 강사님한테 그냥 이야기를 듣자.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딱 처음 강의할 때 사진 찍어서 내면 되거든요. 수업했다고. 예, 말을 못하죠. 사실은 행정에서 거기까지 다 해주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모여서 같이 얘기해보자. 강사도 바꾸고 필요하면. 우리가 바꾼다고 그래서 이미 사업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럼 우리 그만할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코가 꼈거든요. 반대로. 예, 돈을 주고 나서는 책임이 바뀌어요. 행정은 그걸 결과를 안 내면 이제 자기 책임이 될 거니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아니까 이게 크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밖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은 아내는 아내 좋은 대로 또 밖에 이 구별 말씀드린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 안의 대화하고 밖의 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이 밖에서 하는 합리적인 대화에 익숙해 있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게 익숙해 있는 거는 이걸 명확하게 눈으로 드러나요. 문서로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고 정리한 거로 해야 되고 실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했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 아닌 이 지금 안에서 하는 부분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개인들이 안 보이는 데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말씀드린 거는 언어 이전의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언어 이전. 공동체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개인이 몇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개인이 함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말씀드린 건데 사회적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개인적 의식이 아니고 개인적 의식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의식인데 사회적 의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상황 속에 의식이 있고 도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상호 관계, 대화하는 그 관계 맥락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 속에 의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잘 맞춰갈 건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요. 조선시대만 해도 말씀드렸던 제가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조선시대만 해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 판소리 심청전을 제가 이제 공연을 요즘 국악에 재작년부터 빠져가지고 국악 공연을 계속 보러 다니는데 작년에 고성 오광대를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 수준하고 현대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예술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 수준 차이, 인식 자체가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느꼈는데요. 고성오광대를 보러 갔는데 충격적인 게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 양반춤으로 시작을 해요. 양반춤으로 어떤 춤을 추냐면 종묘제례학에서 하는 그런 춤을 춰요. 거기에 놀라운 철학이 있어요. 뭐 동서남북에 대해서 절하고 제사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양의 조화, 태극 뭐 이런 걸 반영한 춤 첫 번째 양반춤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쭉 지나가면서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신춤이 나와요. 장애인을 묘사하는 춤이 나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중이 나오죠. 그것도 파괴한 중 얘기 나오고 왜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에 있는 데서 공연을 했을까? 어제 제가 들은 심청가 중간부부터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공연 내용이 이제 후반부만 했으니까 남경상일한테 팔리는 얘기. 심청이가 이제 팔리잖아요. 그랬고 이제 인당수에 가서 빠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아주 가장 유명한 범피중류라고 하는 천천히 느린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대목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범피중류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이 한자 어려운 한자를 갖고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범피중류 해가지고 느린 진양조로 그러니까 심청이가 빠져 죽기 직전이니까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진양조에다가 아주 어려운 한자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거 지나면 이제 남경상인들이 물에 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치야 되니까 우리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대목. 근데 풍덩 빠져요. 빠지는 대목인데 빠지는데 바로 빠져서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판소리에는 거기에 물에 빠지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받아요. 물에 안 빠지게 받아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모시고 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나오죠. 근데 모시고 갈 때도 그냥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 대목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은 그 엄마를 만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곽씨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심청이랑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좀 감동적인 대목이죠. 생전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 대목이 나와요. 상봉하는 대목.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심청이를 다시 보내죠. 나이도 아직 젊고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는 대목, 그러니까 꽃에 넣어가지고 다시 띄어보내는 거예요. 이제 띄어보낼 때 이제 그 꽃을 묘사하고 그런 보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떠가지고 오던 남경상이 다시 이 꽃을 건져가지고 이제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인이 그 이 배 주인이 화물 주인이 이 배를 보냈던 주인이 다른 거 다 줬는데 요 꽃만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놓고 있다가 이게 왕 얘기가 나오죠. 왕이 부인이 죽고 나서 혼자 외로우니까 이제 꽃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요걸 왕한테 팔아요. 그래서 왕이 데려다 놓고서 이제 계속 꽃을 보는데 키우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선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이분 하녀라고 시녀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심왕후를 만나는 거예요. 심청이를. 그래서 결혼을 하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다양한 사람들 그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엔 더 재미있는 대목들이 나오죠. 뺑덕어미 얘기. 뺑덕어미가 얼마나 악질인가라는 걸 묘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결국은 이제 뺑덕어미가 이 황성에 맹인잔치 가는데 신봉사를 데려가다가 눈 맞아서 도망가거든요. 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뺑덕어미가 어떤 인간인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를 버리고 혼자 다른 봉사에 눈 맞아갖고 도망가거든요. 간신히 해서 이제 황성 잔치에 참여를 하죠. 그때 이제 심청이를 만나요. 심청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대목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옮겨가죠. 어떤 클라이막스로 옮겨가냐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눈을 못 뜬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내가 목숨까지 버려가지고 300석 공양미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다 사기친 거잖아요. 스님도 사기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사설이 나오죠. 심청이가 아이고 아버지 하는 그 이제 탄식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걸 듣고서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봉사가. 그래서 꿈쩍꿈쩍하다 눈을 뜬다는 대목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눈이 떴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이 상상력이 어디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대목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전라도 봉사가 눈을 뜨는데 이렇게 한다. 어디 봉사가 눈을 뜨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대목이 쭉 이어지면서 눈을 뜨기 시작해. 근데 어디까지 뜨냐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3일 전에 왔다 간 봉사들 멀리 있는 봉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봉사들이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눈을 뜬다까지가 마지막 끝에요. 모든 짐승이 눈을 뜬다라는 것까지. 이 눈 뜬다는 말이 대단히 이 종교적인 의미라는 거 아시죠?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게. 심청가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모든 짐승까지 포괄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연극이나 어떤 예술 장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나오고 있는 어떤 장르, 어떤 예술이 심청가에서 얘기하는 여기까지 도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뺑덕어미 같은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경상이처럼 인신매매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모든 걸 구원하는 눈을 뜨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이 스토리가.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상상력을 다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끔찍한 얘기만 하고 있고요. 이게 심청전 얘기만 아니에요. 다른 얘기도
가장 대표적인 게 판소리인데 판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까 말씀드린 고성 오광대도 전체가 36개인가 장이 있는데 그 장이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말씀드린 장애인, 파괴승. 왜 파괴승을 공연을 할까? 공개적으로. 양반춤. 가장 철학적이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얘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청가도 놀랍게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당시 지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피중주. 못 알아들 사람 그만둬 그렇지만 이 정도 알고 있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쭉 가가지고 남경상이처럼 요즘 얘기를 하면 자본가들 인신매매하는 그런 자본가들 얘기, 상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서 거기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 팔아먹었으니까 우리 벌 받을 거야. 이런 대목도 있다니까요. 상인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갖고 뺑덕어미처럼 인간 말종도 나온다고. 근데 이 이야기 클라이막스는 모든 동물까지도 눈을 뜬다. 모든 짐승이 눈을 뜨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우리 상상력이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잖아요. 가장 이런 거에 비길 만한 최근의 얘기로는 저는 그 아바타 얘기를 생각을 해요. 아바타 혹시 보셨으면은 아바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명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청가 얘기에서 저는 공동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여기 잠깐 중간에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화면에 넣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심청가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했던 공연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판소리 얘기할 때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송만갑이라고 하는 명창입니다. 평양에서 평양 대동강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 평양 감사가 왔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그린 그 평풍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판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둘러앉죠. 높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기 이제 부자일 거예요. 돈 낸 사람이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명창을 부른 사람. 그러면 부르면 집에 모시고서 며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몇 달 동안 한다고 그래요, 실은. 근데 다른 사람 오는 걸 막지 않아요. 열린 공간이었고 실제 박동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고수하고 반드시 마주보고 한다는 거예요. 공연장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마당이에요. 판소리 마당. 양반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고 뒤에 여기서도 지금 뱃사람이죠. 같이 듣는 거거든요. 이게 조선시대가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양반 얘기만 하면 나머지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벌이하는 상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 거기 장애로 괴로운 사람한테 그 사람을 대신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 당신들이 뭘 느끼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흉내를 내주니까 뭘 느끼냐. 어떻게 할래? 그런 걸 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굿이나 전부 공동체적이더라고요. 굿, 판소리. 대표적인 거를 제가 쭉 찾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자꾸 합리적인 소통, 논리적인 소통, 또는 대외적인 소통만 자꾸 강조할까? 이제 그게 우리 식민지배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민 지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 판단하고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계속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나. 말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생각은 모르지만 말을 하면 그거 가지고 처벌을 했거든요. 실제 말한 거 가지고. 글 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이 드러나는 거였다. 그러니까 자꾸 전부 계속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자꾸 저희가 감추고 다루지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100년 정도 겪었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개발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계속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행정 그것만 갖고 해요.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이제 그거를 강제를 하고 있는 사법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거기 있어요. 법정에서 얘기해야 되고 증거로 말한다. 법의 근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실은 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하고 증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하는 것이 실은 권력이 있는 데일수록 더 비밀스러운 내부 대화가 많다고 그래요.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에서 숨겨진 대화가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일본 분인데.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내부 대화를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에서 그거 가지고 자꾸 서로 판단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농담하는 관계, 가시핑하는 이런 관계에 대한 생각도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하고 그거를 확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그걸 재미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예술적인 겁니다. 예술은 언어 이전이에요. 언어보다 먼저 예술이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훨씬 거의 인류 원시인 때부터 나왔거든요. 동굴벽화나 예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근데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늦게 나왔어요. 4000 BC 4500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은 다 아시잖아요. 언제 나왔는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 하더라도 10,000년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인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은데. 근데 이게 점점 더 언어의 힘이 강해지면서 세지면서 언어를 갖고 소통하는 거, 언어를 지배하는 걸 가지고 이 사회를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규모가 되면 될수록 한 국가가 통일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글로벌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언어의 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는 지금 컴퓨터 언어.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 언어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알면서 그걸 잘 사용하고 지금 그 언어를 통해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계에서부터 쭉 내려왔고 개인까지 내려오는 이런 단계, 이런 범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밑으로 가면은 결국 몸이에요. 내 몸. 내가 죽으면 사실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출발하죠. 이 몸을 갖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진화 단계에서 감정. 상황에 대해서 즉각 느껴야 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는 말은 방어를 해야 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하죠. 감정을 느끼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인간의 뇌예요. 근데 이 인간의 뇌도 이제 쭉 발전을 하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가가지고 글로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하면은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의 뇌 부분은 한국 사람하고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그 한국어를 사용할 때도 사실은 말이 통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사실은. 그럼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함께 하고 있는 공간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나, 실제 어떤 경험을 하나, 경험을 공유하는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네로 내려가고 집안으로 내려가고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감정이나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더 내려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범위를 좁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서를 공유하는 그 범위, 언어를 공유하는 범위. 제가 계속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 말이 여러분들 다 다르게 인식하고 계세요. 전부 다.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보시면서 세 사람이 해도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이걸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먼저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쓰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건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거에 대한 표현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이제 같이 해보셨으니까 좀 이 말을 이해하실 것 같으네요. 제가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다 다르게 그리셨잖아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에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얘기해 보면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니까요. 자, 경험에서 출발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고유한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언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화를 하거나 문서로 얘기할 때 계속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그래서 이 아래 말씀드린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삶 전체니까요. 사실은.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세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개인이 그걸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혼자 할 수 없다면 가장 가깝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도 아니면 5명이라도 있으면 사실 거기에서 삶의 만족의 90%를 올릴 수 있어요. 거의 100% 가까이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나 안전이 급격히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회가 엉망이 돼가고 기후변화로 세계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함께 죽을 사람이 있죠. 같이 이걸 해나갈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부분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를 자꾸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구술을 했을까? 왜 이런 공동체적인 걸 계속 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조선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동네 집안 제사에 안 오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사도 제대로 할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양반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 짜증나게 계속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본질을 몰랐더라고요. 제사의 본질을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판소리 비슷하게 다 들어있어요. 제일 처음에 조상의 영을 불러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 제사하는 게 먼저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을 시작한 그 국조 오레이라고 하는 오레 5개, 뭐 상례, 제례 이런 거 하는 오레이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사를 시작할 때 뭘 하냐면요. 지금도 사실 그게 다 나오면 난 저도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다 차려놓고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술을 따라가지고 왼쪽에 3번, 오른쪽에 3번 뭐 이렇게 붓는 걸 해요. 그걸 왜 할까? 그걸 몰랐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직과 그리고 천지, 자연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조상한테 제사하기 전에 술을 먼저 누구한테 드리냐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다음에 인류, 우리 조상. 그거에 드리는 게 먼저 하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조상한테, 왕도 그렇게 했어요. 자연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반드시 했어요. 계절마다. 야외에 나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신. 그리고 하늘신뿐만 아니라 우리 말고 나 직계 조상 말고 인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 질 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조상들 하고 나서 아시잖아요. 충문을 읽죠. 이 충문은 원래 써서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 금년 한 해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사실은 조상한테 드리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잔을 올리죠. 그때는 아들만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한 또는 며느리 보고도 하라고 그러고 소개하는 자리예요. 공식적으로. 새로운 멤버가 왔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잔 드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뒤에 이루어져요. 반드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걸 하죠. 예,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시죠? 다 아세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음식 나눔을 해요. 아직도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들이 뷔페집에 가서도 제일 아쉬운 거 그거더라고요. 싸가고 싶은 거. 근데 싸가고 싶은데 그냥 싸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해요. 저희 어머니들이 항상 그거 챙겨줘요. 누구 줄 사람 없나. 그게 잔치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경제적인 것까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에 대해서 내가 직계 조상에 대해서 그동안 벌어진 사건과 사고나 우리 즐거운 일에 대해서 나누는 자리였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이 다 나눠요. 같이 먹는 자리가 있어요. 미각과 후각 지난번 말씀드린 게 다 동원돼요. 향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에는 나눔까지 반드시 있었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활동이 이 중에 몇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 됐고 뭐 충문 읽는 그러니까 이건 양반만 쓸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똑똑한 집안에만 이걸 쓸 수 있는 자식들이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그걸 못하니까 그냥 제사전으로 끝냈어요. 근데 조상한테 다 하고 나서 반드시 이걸 하는 거였거든요. 충문 낭독을 하는 걸. 누군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 말로 해도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고서 다시 술 올리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는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됐거든요. 이거 나눠 먹지 않으면 제사 안 끝난 거고 제사 잘못 지낸 거라고 매일 듣던 얘기예요. 이거 알고 있어요.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사 공동체가 더 근본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싸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단까지도 보면 제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냥 하지 않아 다 있어요. 향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진행하는 단계를 700 몇 단계씩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동체 할 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은 동네마다 다 다르게 했어요. 전부 다 이걸. 일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일제 말기만 해도 10,000개 이상의 향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동네 공동체들이 살아 있었다고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례라고 말씀드린 이 의례가 이게 예술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다. 최고의 예술 작품이 여기에 들어가요.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 작품 다 사실 이것과 관련된 거였어요.
결혼식 할 때 쓰는 다양한 것들, 그게 최고의 물건을 그때 쓰거든요. 지금처럼 상업적인 게 아니라고요. 예, 결혼 예물 할 때 거기 최고의 보석이든 뭐든 다 그때 최고의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꾸 흉내내는 거고, 왕실에서 그렇게 한 거 보고 다른 데서 다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도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상업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 충분히 되살릴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이제 이런 거 보고도 놀랬거든요. 동네마다 저런 다양한 직책을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통장 반장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면회 행정 담당자의 경우에도 이거 쭉 조사한 걸 보면 한 2, 30가지가 돼요. 동네마다 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동네마다 다 다른 이름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뭐 동장 이렇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동네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 후에 전쟁이 너무 이제 끔찍한 경험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이나 국력에 대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훅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그때가 지났으면은 빨리 우리도 생각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전쟁의 상처가.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두세 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멘탈리티는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정과 연대의 공동체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적인 관계, 예술과 또는 통합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서 더 구체적인 기법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요 얘기를 못했거든요. 네, 이런 걸 포함해서 대략 한 뭐 지금 많이 한 200~300개 이상의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이제 같이 맛보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걸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